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주택 전망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으로 좀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유주택자나 다 이제 각각의 전략이 좀 달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네. 얼핏 드는데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좀 좋다고 보시는지요? 앞으로 현재 이제 이 증세, 네. 어,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 기조가 앞으로도 유지 또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현재가 상승장의 후반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다주택자는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몸집을 조금씩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미 상승폭이 굉장히 큰 상태고요.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좀 알아서 하시는 경향이 많지만, 몸집을 줄인다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절세 차원에서 좀 비조정 지역 주택 또는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부터 매도를 시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1주택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애매한 위치인데, 뭐 제 예상대로 23, 4년경에 정점을 찍고 중장기 하락장에 돌입한다면 그 전에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는 게 맞으나, 네. 무주택자로 돌아간다는 결정은 쉽게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리스크가 꽤 있죠. 리스크가 크죠. 따라서 결국은 재테크라는 게 베팅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선호한다면 23, 24년경 또는 그 되기 전에 팔고, 로 리스크, 로 리턴을 선호한다면 계속 보유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서울과 각 지역 핵심지는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고점에 샀다 해도 언젠가는 그 고점을 갱신할 것이기 때문에 로 리스크, 로 리턴을 선호하는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무주택자 분들은 제 블로그 방문자의 연령대를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갈수록 30대 분들의 방문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사실 무주택자가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청약은 안 되고 지금 그래서 막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갖고 막 고민하는 친구들이 저희 주변에도 많거든요. 네네. 결국은 두 가지 선택지, 지금이라도 사거나 언젠가 올 중장기 저점을 기다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확실한 건 서울 집값이 지금 오른 지 7년째이기 때문에 현재 산다면 비싸게 사는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인데, 그러나 또 2021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이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사는 것을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굉장히 무리해서 사는 거라면, 영끌해가지고. 영끌해서 무리해서 사는 것이라면 언젠가 올 중장기 저점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영원히 우상향하는 제한은 없거든요. 네. 이 파도를 타지만 이것이 꼭지를 찍으면 결국은 다시 중장기 하락장에 올 거기 때문에 그때를 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임대료, 전세가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무주택자분들은 대출을 무리하게 받지 않는 한에서 괜찮은 주택이면 사도 괜찮지만 예. 좀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 왜냐면은 너무 꼭지에 무리하게 들어갔다가는 떨어질 수 있다. 약간 이런 걸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사람이 어찌고 좀 망각의 동물인데 사실은 중장기 하락장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1010년부터 2014까지는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죠. 제 책의 소개글에도 좀 이런 말이 나오는데, 2007년 1분기에 음마 아파트를 산 사람과 그 2013년에 음마 아파트를 산 분을 비교를 했어요. 네. 2007년과 2013년에 산 사람이 2016년에 이제 매도를 했을 때 2007년에 산 분은 본전으로 끝났고, 말이 본전이지 그 9년 동안의 기회비용 감안하면 기회비용 다 감안하면 마이너스라 볼 수 있고, 2013년에 산 분은 2016년에 팔았을 때 일단 세금은 감안하지 않고 시세 차익이 5억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언제 살고 팔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결과의 차이가 있었던 거거든요. 따라서 언제 사는지 또 굉장히 중요하고, 비싸게 사는 것도 상당히, 아무리 실거주를 하더라도 비싸게 사는 것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추가 질문을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중장기 하락장 한 2023에서 2024년경에 시작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한 언제까지 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상은 계속 업데이트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현재 시점에서 예상은 저는 2028년경이 좀 바닥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2026년부터 다시 서울의 공급 절벽이 시작이 됩니다. 인허가가 급감을 하면서 현재 2020년만 해도 1월부터 10월까지 인허가 물량이 22,000호밖에 안 되거든요. 이 물량이 사실은 2026년 이후에 입주한 물량들인데, 이 인허가가 확대될 추세가 없습니다.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도 그랬고, 그 후임자인 변창흠 후보자님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그쵸, 서울의 인허가를 늘릴 생각이 없으시죠. 별로 없으시죠. 네, 그래서 서울의 인허가 물량이 앞으로도 많지 않다고 봤을 때 26년 이후의 입주 절벽이 좀 굉장히 클 것 같고, 또 하나는 1기 신도시의 멸실이 머지않아 시작될 것이다. 모든 단지가 아니더라도 일단 21년 내년부터 재건축 연한이 도달하는데, 그중에 일부 단지라도 멸실이 시작된다면 꽤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서울은 과거 36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단 한 번도 5년 이상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 어떤 정부라도
5년 이상 하락을 용인할 방치할 정부는 없거든요. 경제랑 바로 영향을 주니까. 내수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1, 2년 하락하면 모르겠지만 4, 5년 하락을 방치할 정부는 없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 하락장이 시작되고 좀 지나면 정부는 부양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제 전망대로 23, 24년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그 5년 후인 28년은 아무리 못해도 27, 28년이 좀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매부리 그 방금 이제 초반에 GTX 등 이제 교통 호재 얘기하셨는데요. 네. 지금 굉장히 부동산 카페에서도 꽤 많은 이제 의견 충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의 비핵심지냐 아니면은 경기도 쪽에 이제 좀 교통망이 뚫리는 네. 어느 쪽이 낫다고 서로 지금 싸우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보세요?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저도 다투는 걸 많이 봤고요. 네. 사실 일률적으로 서울 비핵심지가 낫다 또는 경기도 핵심지가 낫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네. 좀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는 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재 이미 20대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남성의 고용률을 이미 초월한 지 몇 년 됐고요. 여성의 사회활동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결혼했을 때 공동육아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공동육아의 필요성이 높다는 건 결국은 직주 근접이 지금도 인기가 많지만 앞으로도 더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울이 비핵심지, 경기도의 핵심지를 논하기보다는 일자리가 많은 곳 또는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곳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서울이 그래도 유명한 것은 일자리가 안 그래도 많은데 입주 물량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인기가 많은데, 경기도는 일자리도 늘어나지만 입주 물량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서울 대비 좀 평가절하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경기도도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입주 물량은 많지 않은 곳은 서울 이상으로 매력적인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여기 판교인데요. 네. 판교 주변을 보시면 위례 외에는 판교 주변에 입주 물량이 적었었죠. 근데 판교 자체는 제1테크노밸리, 제2제3테크노밸리가 갈수록 조성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네. 판교 자체로만 보면 서울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게 네. 사실입니다. 따라서 핵심지라는 것은 결국은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향후 입주 물량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은 곳을 핵심지로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서울 쪽에 약간 소외됐던 비핵심지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얘기를 말씀 듣다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서울 비핵심지는 중에서도 결국은 업무 지구로의 접근성이 좋은 곳. 개선되는 거예요. 네. 사실 좋은 곳은 이미 이미 가격에 비싸죠. 반영되어 있다고 네. 보여지고요. 결국은 동부권, 서부권이 네. 서울에선 동부권, 서부권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약합니다. 약한데 네. 약하면 결국은 주요 업무 지구로의 교통망이 개선되는 곳을 보셔야 되는데 네. 결국은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GTX가 뚫리는 곳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서부권에서도 GTX-A가 통과하는 곳이 네.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유망해질 테고, 네. 그 다음 순서로는 GTX-C가 예상되는데 네. GTX-C는 강남을 거쳐 동부권으로 가기 네. 때문에 동부권에서 GTX-C가 통과하는 지역 주변은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안산선도 괜찮게 보시는 편이신 거예요? 네, 서울 3대 도심 중에 이제 신안산선은 여의도로 네. YBD로 여의도 도심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신안산선도 저는 굉장히 좋고, 이미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는 게 GTX-A와 신안산선이기 때문에 네. 두 지역의 역세권 단지들이, 새로 역세권 단지들이 가장 좀 유망하지 않나. 그 기존에 이제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열악했던 곳이 개선이 되면 훨씬 좀 주거 수요의 집중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매부리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계속 저희가 이제 주택 매매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임대차 시장을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보기에도 임대차 시장이 너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풀릴지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임대차법이 시행하면서 네.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 그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서울에 집이 10채가 있었는데 네. 수요자는 12가구가 있었다고 쳤을 네. 때 경쟁률은 1.2대 1입니다. 네. 10채와 12가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10채 중에 예를 들면 8채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이제 딱 고정이 눌러앉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집은 2채가 되고 네. 남은 가구는 4가구가 됩니다. 아, 그렇네요. 12가구 중 8가구만 눌러앉고 네. 4가구가 남기 때문에, 아까는 1.2대 1이었는데 2대1이 지금은 이 2채와 4가구가 남기 때문에 2대 1이 되면서 그 2채의 전세가가 선정구조로 치솟게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전세가가 전체적으로 좀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서울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서울로 주거 수요를 집중시키는, 분양가 상한제도 서울에 그렇죠. 1순위를 받으려면 서울에 네. 있어야 살아야 되고, 또 나중에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또 또 서울로. 살아야죠, 실거주에. 네, 제가
예를 들면 경기도에 직장이 있어서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직장이 좀 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서 서울로 주거지를 옮기는, 그래서 서울이 집이 더 모자라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규제의 부작용 때문에 서울의 전세가가 2019-20년에 5만 호 이상의 입주 물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올랐던 거고, 그런데 21년엔 2만 6천 호, 22년엔 1만 7천 호만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 전세 대란은 22년까지 계속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다만 결국은 이 실타래를 풀려면 이 규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여진다면 전세 대란이 22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23, 4년에 다시 입주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숨통이 트일 수 있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분들이 23, 4년에 다시 이제 신규가 들어오니까 신규가 되기 때문에 그 경쟁률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정부가 그런 거를 생각하고 청구권을 쓴 게 아닌가라는 그때 거기까지는 제가 의정을 알 수 없고, 따라서 23, 4년에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다만 21, 2년은 좀 서울의 무주택자분들 또 세입자분들께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